해군이란 바다에 나가 싸우는 병종이다. 과거에는 해상을 통한 무역이 그리 활발하지 않아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지만 중세부터 식민지 경영 등의 이유로 점점 해상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상 보급로를 지키는 게 필수적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 해상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서 해군은 규모가 육군만큼 커지게 되었고 함대의 규모도 점점 대규모로 키워가며 각국은 점차 군함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해군은 어떻게 함대를 지키고 해역을 통제할 수 있는 걸까? 오늘 이야기할 네이비설은 적 탐지의 발전사다. 고대시대 사냥을 보면 먼저 눈으로 사냥감을 확인하고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창을 던져 사냥감을 잡는다. 아무리 창이 예리하고 날카로워도 눈을 감고 있다면 맞추기는커녕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군대도 마찬가지여서 레이더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시력에 의존했었다. 막루를 설치하고 높은 곳에 진지를 구축하는 등 항상 상대보다 더 멀리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다. 항해를 하기 시작하고 철갑선이 등장한 이후에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눈과 망원경에 의존해야 했다. 때문에 견시병들이 배에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했고 마스트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전함들이 가장 넓은 범위를 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함은 대구경 함포를 많이 달아야 하고 이 대구경 함포는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 측거기와 견시병을 배치해 정확하게 목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듯 전함은 강력한 타격 자산과 정찰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니 과거의 함대의 기함이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튼튼한 장갑을 둘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바다에 떠있는 해상기지였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강력한 주포를 탑재해야 한다. 하지만 강력한 주포를 많이 탑재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큰 군함을 건조해야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더 큰 군함과 주포를 탑재해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바로 거함 거포, 군함 경쟁의 시작이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보자. 높으면 높을수록 더 넓은 범위를 탐색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날아다닌다면 가장 완벽한 정찰 자산이 아닐까? 처음에는 플로팅을 장착한 항공기를 캐터펄트를 이용해 사출하고 귀환하면 크레인으로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정찰기의 압도적인 정찰 능력이 검증된 이후 순양함 이상의 군함들은 수상기 및 크레인을 함리에 설치해 정찰 및探측 사격을 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다에서 항공기를 대량으로 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항공기를 이착륙시키는 항공모함이 탄생하게 된다. 처음에는 정찰병기로서 함대의 눈 역할을 했던 항공모함이었지만 이후 항공기의 눈부신 발전으로 대형화되고 엔진 출력이 높아지자 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점차 항공모함의 지위는 전함의 지위를 빼앗기 시작했고 타란토 공습, 진주만 공습으로 전함보다 긴 타격 능력과 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전함의 지위를 완전히 빼앗게 된다. 그만큼 항공모함이 가지는 전략적 지위는 가히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해전의 양상이 함대 항공조로 옮겨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사람의 눈보다 몇 배는 더 먼 거리를 그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레이더다. 여기서 잠깐 본다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자. 본다라는 건 태양에서 나온 전자기파 그중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물체에 반사돼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걸 말한다. 그렇다면 전자기파를 쏴 그 전파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소리다. 이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방법은 가시광선보다 더 넓은 파장을 사용해 눈에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탐지해낼 수 있었다. 물론 처음 사용됐던 레이더의 성능은 그리 좋지 않았다. 실제로 사보섬 해전에서는 레이더보다 견시병의 눈이 더 먼저 미 해군을 발견해 미 함대가 대패했다. 아직 미성숙한 기술이었고 자연에서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분별할 만큼 분해력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개량을 거듭하고 실제로 2차 대전에서 알레이버크 제독은 플래처급에 달려있는 신형 레이더인 SG 레이더를 활용해 일본군보다 먼저 탐지해 벨라만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 레이더를 함대 선두나 혹은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방향에 배치를 한다면 함대는 더 빠르게 적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그에 맞게 방어가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1944년 이후 미군은
카미카제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피켓함을 함대 선두에 보내 카미카제에 대항하는 전술을 사용했다. 레이더 피켓함으로 지정된 군함들은 큰 피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때문인지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군함들보다 더 많은 양의 아이스크림을 배급받았다고 한다. 자, 이제 함대는 과거와 비교해 항공기와 레이더라는 정찰 자산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를 탐색하는 게 가능해졌으며 강력한 대공화망으로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것 또한 손쉬웠다. 레이더는 해군에서 함대의 눈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함대는 레이더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창과 방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항공기술이 발달하면서 제트기가 나오게 되고 항공기는 음속으로 날아다니게 된다. 더 이상 함포가 아닌 대한미사일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되기 시작한다. 이에 3분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만 레이더 탐지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대응 시간에 문제가 생긴 것. 이 때문에 소련은 대량의 대한미사일을 해안에 배치해 미 함대의 연안 접근을 거부하는 전략을 고안한다. 이에 미 해군은 대공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고 동시에 교전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지스함. 신의 방패라는 이름이 붙은 이 배는 대한미사일 위협에서 함대를 지키기 위해 개발되었기에 방공 임무에 특화된 레이더를 사용한다.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레이더를 장착하고 발사한 대공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사격 통제 레이더를 여러 개 설치해 소련의 대한미사일을 방어한다. 이 군함으로 미 함대는 소련에 대해 강력한 해상 억제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이지스함도 물리적인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한다. 바로 지구의 곡률에 의한 레이더 사각이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40km 이상의 수평선 넘어서는 레이더에 사각이 생긴다. 물론 지구 전리층을 이용해 레이더파를 반사시켜 수평선 넘어 탐지를 할 수 있는 초수평선 레이더가 있긴 하다. 하지만 전리층에 한번 반사시킨 뒤 물체를 막고 다시 전리층에 반사돼 돌아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력의 레이더를 써야 하며 대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 군함에 사용하는 초수평선 레이더는 이런 장비보다 간략화되어 있는 장비라 적 탐지에 중요한 해상력이 그리 좋지는 않다. 만약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저공비행으로 접근한다면 레이더가 적을 식별하는 범위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대한미사일의 경우 시스키밍과 팝업 기동을 하며 항공기는 토스 폭격이나 저공비행을 하다 급상승하며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망가기도 한다. 둘 다 저고도 비행을 기본으로 하며 조금이라도 레이더에 늦게 탐지되기 위한 전술기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가장 단순한 방법은 더 많은 이지스함들을 멀리 많이 배치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이지스함이 웬만한 벌크선도 아니고 웬만한 중소국가들은 10척 미만으로 가지고 있을 만큼 고가의 장비다. 이걸 원하는 만큼 배치하는 건 미국도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배에다가 레이더를 다는 게 아니라 항공기에 레이더를 장착하는 건 어떨까? 이 때문에 조기경보 레이더가 각광받게 된다. 조기경보 레이더는 해상이 아닌 공중에서 레이더파를 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조기경보기의 항속거리와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모두 합친 주변 지역을 전부 탐지할 수 있고, 따라서 기존의 해상에 있는 레이더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탐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찰 능력을 가진다. 하지만 항공기인 이상 레이더의 출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기경보기를 공중에서 항공기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하지만 레이더의 잡음을 제거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점차 함대를 더 먼 거리에서 지키기 위한 눈으로 발전하게 된다. 미 해군의 E2 조기경보기, 한국 공군도 가지고 있는 E737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로써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수평선 너머로 탐지하는 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조기경보기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자 현대 해군 함대가 해당 해역을 나갈 때 항공 엄호 혹은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전에 지장이 생기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 조기경보기의 도움으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먼 거리에서 알게 되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긴 했지만 요격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수평선 이내다. 더군다나 초음속 미사일이나 대함 탄도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 탐지 범위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접근하게 됐다. 아무리 조기경보기가 먼저 요격해야 할 타깃을 먼저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공받고 분석한 뒤 교전을 결심했다고 해도 초음속으로 다가오는 위협에서 기껏 해봐야 교전의 수는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공학자들은 또다시 생각하게 된다. 잠깐만, 조기 경보기로 계속해서 목표를 추적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지스함에서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이후에 조기 경보기에서 받은 정보를 통해 미사일을 통제하면 되지 않을까? 미국은 조기 경보기에서 얻은 정보를 이지스함과 네트워크로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전 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닙카 해군 통합 방공 화기 관제라는 시스템을 2016년에 개발 및 테스트를 성공해 앞으로 미 해군의 작전 반격은 비약적으로 넓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획기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감 기술을 사용한 5세대 스텔스 항공기 위협을 비롯해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조금이라도 늦게 탐지되기 위한 저탐지성 초음속 무기들이 속속히 개발되고 있으며 아예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하여 그 주파수를 흩뿌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전자전기 등 여전히 끊임없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다. 하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아마 창과 방패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해군은 주변 위협에서 해상 교통로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